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로 활동의 폭을 넓혔다고 그랬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그 단체가 기독교 평화회의라는 겁니다. 그 기독교 평화회의 그리고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 혹시 이런 명칭을 들어보셨나? 이거는 북한 기독교사를 공부할 때 잠시 나오는 거를 아마 듣기가 쉽지 않은데 조구련을 이해하는데 조구련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이름인데요. 1949년에 이제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더 이상의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서구에 그 서구를 이끌어가는 여러 그 분야의 지도자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파리와 프라하에서 모임을 갖는데 세계 평화회의라는 모임을 갖습니다. (1949년에) 세계 평화회의를 조직합니다. 이 평화회의를 조직을 하고 이제 1차 모임을 파리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표들이 이 회의에 창립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파리로 오는데 프랑스 정부가 공산권 국가에서 오는 대표들에게는 비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평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파리에 이제 파리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공산권 국가에서 오는 대표들에게는 비자를 안 내줘서 이 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공산권 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프라하로 갔습니다. 프라하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 대회가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된 거죠. 이 파리도 준비가 됐으니까 일부 사람은 파리에서 하고 그 파리로 프랑스에 입국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프라하로 가서 세계 평화회의를 조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 평화 운동의 가장 강력한 조직을 가진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냥 영어로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대로 번역해서 세계 평화 World Peace Council입니다. 이 대회에 남쪽에서는 대표를 보내지 않습니다. 1949년이니까 이미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는데 남쪽에서는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4사람인가 대표를 보냅니다. 그 우리가 그 소설가로 잘 알려진 한서랴 씨가 단장입니다. 이 대표단을 이끌고 프라하로 가는데 그 다음에 그 이북에 오랫동안 그 이북사에서 그 활동을 했던 그 여성 그리고 감리교 목사로 1948년 평양에 간 김창준 목사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 이제 김창준 목사 같은 사람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영어를 알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1949년 이후로 북한 대표단은 이 회의에 계속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난 상황에서 1951년에 다시 그 세계 평화회의가 유럽에서 열렸는데 이때 이 북한 대표단이 다시 가는데 김창준 목사가 다시 갑니다. 김창준이 다시 가서 지금 6.25 전쟁 때문에 미군이 북한 전역을 용단 폭격을 하고 있다 하면서 1950년 11월 8일부터 며칠간에 걸쳐서 뭐 신의주, 용천, 의주 그쪽 지역을
얼마나 많이 폭격했는지 뭐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 다 죽고 또 수많은 주민들이 죽었다. 그런 그 미군의 폭격을 비난하는 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북한 대표단이 이제 세계 평화회의에 가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의를 끝나고 대표단이 귀국했는데 나중에 김일성이 한 연설을 보면 김창준 목사는 기독교 목사이면서 그 미 제국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 전쟁 중에 미군의 폭격을 비난하는 일을 그 서방교회 대표들한테 가서 했다 하면서 저런 애국적 종교인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창준의 그런 세계 평화에서 활동을 이제 높이 평가하는 거죠. 이거는 뭐 종교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그 불란서 철학자 사르트르, 또 불란서의 피카소, 피카소도 이제 한국 전쟁에 관한 뭐 그림 하나 그렇죠. 뭐 그런 그 서방 세계에 이름난 사상가들, 예술가들, 문화인들, 정치인들이 이 회의에 이제 참석하는 거죠. 그 여기는 뭐 좌우 다 이제 참석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뭐 좌파파 다 참석하는 모임이죠. 자, 이 모임이 1950년대 계속되고 있는데 1949년이죠. 1957년에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평화회의가 조직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 평화회의입니다. 기독교 평화회의. 그리고 여기 세계 평화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간에도 기독교인들이 동서냉전 때문에 지금 갈라져 있는데 같이 모여서 평화운동을 하자. 그래서 1957년에 기독교 평화회의를 조직합니다. 이걸 우리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못 들었죠. 이것도 이런 얘기를 남한사회가 알게 된 게 2000년대 이후입니다. 2000년 이후에 저도 2002년에 북한 종교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을 쓰면서 저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 뭐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았죠. 이거 뭡니까? 이걸 영어로 크리스찬 피스, 여기는 카운슬이 아니고 컨퍼런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평화회의 이렇게 붙였습니다. 1957년에 이 평화회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체코의 신학자 노마드카입니다. 체코의 신학자 노마드카가 요셉 노마드카. 그러니까 서방에는 칼 바르트가 있었고 동구 쪽에는 뛰어난 신학자로 조셉 노마드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57년에 기독교 평화회의를 만듭니다. 근데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저 서독 본대학에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하고 같이 그분과 또 그 동료들과 함께 1957년에 크리스천 피스 컨퍼런스를 만들고 이 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평화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이 1950년대인데 이 노마드카는 이미 그 체코가 공산화되기 전에 프린스턴 신학교 와서 그 강의를 하고 있었죠.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자기 조국이 이 공산화되면서 그
답변하는 조국을 보면서 이 공산화가 되면 종교 활동이 어려워질 테고 또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가 필요할 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가 그런 공산화된 국가에 있어서 기독교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해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온갖 그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뭐 집이 필요하면 집, 하여튼 모든 요구를 다 드릴 테니 그 프린스턴 신학교 남아 있어라. 당신 체코에 가게 되면 거기서 신학 활동을 하기가 없다. 당신의 재능이 필요하고 서방 세계는 이 지금 미국 신학도들을 위해서 좀 우리 신학교에 남아 있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뿌리치고 프라하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공산 그 정권 하에서 그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신학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체코 사이에 적응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드는 노력을 했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결국 그 고심했던 건 기독교와 막시즘의 대화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자본주의 하의 기독교와 공산 체제 하의 기독교가 이렇게 계속 그 증오하고 불신하고 그런 상태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뭔가 우리도 무엇이 문제인지 좀 대화를 해보자 하면서 그 기독교 마크시스트 간에 대화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이 분에 의해서 1957년에 기독교 평화회의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기독교 평화회의인데 1970년대에 들어가면서 1975년에 그러니까 남미에서도 기독교 평화회의, 남미 기독교 평화회의가 조직되고 아프리카 기독교 평화회의가 조직되고 아시아에서도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가 조직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은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입니다.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가 조직돼서 이름이 이래서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가 만들어서 1975년에 첫 번째 회의가 인도 그 제일 남부 그 케릴라 주의 코타얌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열립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가 열리는데 이 평화회의에 조구련의 대표단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50년대, 60년대는 조구련이 활동을 그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못하다가 1970년대부터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런 그 아시아 기독교 평화회의라고 하는 평화운동 단체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는. 그래서 그냥 줄여서 뭐 CPC라고 그러죠. 이 노마드카는 60년대 일본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반공 이 강하니까 저런 분들을 초청할 수가 없었죠. 또 그런 관심도 없었고 일본에서는 노마드카의 그 신학을 그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많이 있었죠. 일본은 뭐 우리하고 다른 게 많죠. 직접 우리처럼 남북이 분단된 게 아니니까 이미 1950년대 1957년인가에 일본 기독교 대표단이 중공을 방문합니다. 당시 중공을. 1957년에 일본 교회가 중국 기독교를 방문합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공산권 국가를 방문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교회를 방문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1957년에 일본 기독교 대표단이 소위 주계장막을 방문하는데 그 방문을 그 주도했던 사람들이 저런 노마드카와 같이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중국 기독교를 공산화된 중국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고민 때문에 그 일본 기독교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됐죠. 이 노마드카는 북한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지금 맺는 거죠.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전에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노마드카가 또 한국 전쟁에 관한 그 입장을 발표하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아시아에서의 공산화, 뭐 중국에서의 공산화, 베트남에서의 공산화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노마드카의 한국 전쟁에 대한 평가 이해는 아주 뭐 우리 남쪽 교회가 이해했던 거와 아주 다릅죠.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소리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기억을 해두시고요. 하여튼 명칭, 사람 이름은 좀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그 들어와서 활동하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맨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주로 미국 기독교를 예를 들면 미국의 북장로회면 미국 북장로 교회 총회 산하에 선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선교부 또는 선교위원회 아니면 뭐 선교국 이렇게 뭐 번역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미션 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단의 이제 해외 선교 위원회 같은 거겠죠. 이걸 그냥 미션 보드라고 그래요. 미션 보드. 그러니까 선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그 자국의 선교부가 되겠죠. 자, 이 미션 보드에서 한국의 선교사를 파견하자. 자, 미션 보드에서 이제 예를 들면 한국 선교를 결의를 이제 하게 되면 한국의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선교사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오게 되니까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서울로 와서 자기들의 조직을 만들죠. 그걸 이제 미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교회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선교하러 온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만든 조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피선교지의 선교회죠, 선교회. 근데 미국 장로교는 남쪽 지방의 장로교도 오고 북쪽 지방 장로교도 오고 이런 또 호주에서도 오고 그랬잖아요. 캐나다도 오고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에 와서 자기들의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미션이라고 했죠. 미션. 그리고 여기서 미션은 선교라는 뜻이 아니고 선교회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대체로 와서 이제 선교회를 조직했는데 서울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군산에도 선교사들이 가고 뭐 저쪽 강계에도 가고 아니면 뭐 재령에도 가고 여러 군데 선교사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하부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테이션이 무슨 우리가 기차역 갈 때만 많이 써서 역 개념밖에 모르는데 이게 뭐가 주둔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선교사들이 몰려서 활동하면서 같이 일하는 것, 막 그런 얘기겠죠. 미션 스테이션. 이거를 그냥 이 피선교의 선교, 우리말로 적절하게 번역할 그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데 하여튼 미션 스테이션, 선교 지부 흔히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 장로교와 감리교를 예를 들면 서울에서 미션을 조직했죠. 선교회를 조직했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각 지방에서 활동하니까 이제 평양에서
선교회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 선천에 가서 조직하기도 하고 또는 강계에 가서 조직하기도 하고 용정에 가서 조직하기도 했죠. 이런 것들을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선교 지부라고 한다. 예. 이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이게 지금 우리 글 속에서 자꾸 선교 지부 나오는데 이걸 좀 아신다는 얘기죠. 이게 본국의 선교국, 이건 미션 보도고 그 현장,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몇 명이 몰려 살았죠. 뭐 외국에 와서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예컨대 공주에 예를 들면 의사는 병원을 개업하고 또 그 어떤 선교사는 학교를 세우고 어떤 선교사는 이제 교회식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이 모여 살았죠. 그게 이제 스테이션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미션 스테이션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죠. 미션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선교사가 있으니까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기독교가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이북에 예를 들면 평양과 선천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는 왜 그럼 두 군데를 주로 그러느냐? 이 미션 스테이션이 맨 먼저 북한에 세워진 게 평양이었어요. 그 다음에 선천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미션 스테이션이 세워진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교세가 늘어나니까 주로 그런 지역에 신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하는 말들이 주로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걸 보면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어떤 조직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을 전했는가 이걸 보게 되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사를 보낸 나라의 교회들이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심으로 역사를 쓰게 되면 한국인이 등장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쓰게 되는 걸 선교사관 그런 거죠. 이때 사자는 역사할 때 사자입니다.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서술할 때 서술하려면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된다. 근데 이런 미션 보드나 미션이나 미션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서술하게 되면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교회사가 아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국 기독교 역사가들이 거의 80년 만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80년이 지나서야 역사 서술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한 것이 19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이때 이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했던 것이 연세대학교의 민경배 교수님이 이제 저런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고 한국 기독교라면 한국인들을 역사의 주체로 내세우고 역사를 써야 되니까 한국인들이 지난 세기에 기독교 전도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선교사들이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을 내세워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을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가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지금 1945년 이전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1945년 이전에 잘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그 기독교 역사의 역사 분야에 잘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전부 그 사람들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역사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가들 중에 뭐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들 중에 이런 쪽 사람들에 주목해야 된다 하고 그 역사를 쓴 사람이 예일대학교의 교회사가인 나뚜렛 교수가
이런 기구와 이런 기구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주목하는 역사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이 나뚜렛의 제자들이 간혹 있는데 한국이 가장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런 방향, 선교회 또는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서술 방법 이런 것들 가장 먼저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제 이걸 공부했으니까 잘 보세요. 이 미션이란 말이 논문 제목에 등장해요. 가장 먼저 나뚜렛 교수의 제자가 되던 사람이 백낙준 박사입니다. 백낙준 박사인데 이분이 예일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그리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낙준 박사 다음에 나뚜렛 교수로부터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일한 사람이 마삼락 박사입니다. 마포 삼열이죠. 아니죠. 마포 삼열은 아버지고 그 아들이 이제 마삼락이죠. 네. 이분은 제목이 조금 틀린데요. The relation 제목 어디 메모가 되어 있는데 of the 여기서 보드란 말이 나옵니다. 보드 여기도 지금 미션스란 말이 나오지. Board of Foreign Missions. 여기 미국 장로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미국 장로교가 미국 장로교 해선교부가 중국에 있는 장로교 선교 지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장로교 총회 산하의 선교국이 있잖아요. 그 선교국과 중국에 있는 장로교 선교회 간에 무슨 어떤 관계가 맺어졌는가 하는 것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습니다. 거기 보면 백낙준 박사도 이 미션스예요.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미션 한국에서의 인코리아입니다. 한국에서의 프로테스탄트 미션들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프로테스탄트 미션스는 선교가 아니고 선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럽이죠. 유럽과 미국이죠. 한국에 개신교 선교회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입니다. 개신교 선교회들의 역사죠. 그러니까 선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선교회의 활동이 많이 부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마삼락 박사도 지금 미국 장로교 해선교부의 해선교회들이 중국에 있는 선교회와 자기들이 보낸
선교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할 때 이게 미션 쓰죠. 여기도 이제 해 선교회죠. 그러니까. 자, 또 하나 제자가 있어요. 이건 둘 다 장로교에서 일을 하게 돼 있고, 감리교 선교사로 온 사람 중에 이 나뚜렛의 제자가 또 있어요. 이분이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 지금 모건대학을 설립한 도익서인데, 스톡스입니다. 스톡스. 이거 우리말 이름이 도익서인데, 이분도 이름이, 논문 이름이 비슷합니다. History of Methodist Missions의 역사입니다. 한국에서 감리교 선교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논문으로 쓴 거죠. 자, 똑같이 나뚜렛의 제자들은 현지 한국인 또는 현지에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역사를 연구를, 박사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 선교회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생의 연구 방법을 이제 충실히 따라서 이제 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선교사관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를 쓰면 안 되겠다 하는 자각을 한국인들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80년 만에 제대로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3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은 직계 제자가 없습니다. 중국도 직계 제자가 없고, 인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선교 100주년 뭐 하면서 또 그 틈만 나면 아펜젤라, 언더우드 이게 하는 게 지나치게 선교사들에게 의존하는 경향,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런 역사 서술하고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 교회사 서술의 방법이 한국에는 일찍 들어왔다. 일찍 들어왔는데 이게 벌써 백낙주는 1927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씁니다. 1927년. 1927년에 자기 나라의 교회사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 아시아 학생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교를 안 하면 1927년에 백낙준의 저 논문이 얼마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시아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사 교수들 만나면서 쭉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봤더니 한국만 1927년 이런 시기에 한국 학생이 교회사 논문을 제출합니다. 이게 아시아 학생이 기독교 받아들인 건 뭐 100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한국 학생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교회사 서술은 비교적 아시아에서 앞서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태국, 베트남, 지금 그 나라마다 제일 먼저 교회사 박사학위 논문이 몇 년도 나왔느냐, 누가 썼느냐, 방법론은 뭐 하나 물어봤는데 베트남과 태국은 1970년대입니다. 70년대. 그러니까 거의 50년 차이가 납니다. 이 교회사 서술이 그만큼 우리가 경험이 빠르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보다 더 앞선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는 박사학위 논문을 우리보다 먼저 내지 못했지만 이미 인도에서는 1925년에 교회사 학회를 조직합니다. 1925년에. 우리는 1960년대에 교회사 학회를 조직합니다. 이게 교회사 학회 조직해서 교회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인도 교회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백낙준의 이런 박사학위 논문은 1927년에 제출하고 1929년에 평양에서 그 영문으로 그대로 책이 간행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앞서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이런 분들이 평양에도 그 미션 스테이션을 만들고 선천에도 만들고 강계에도 만드는데, 오늘 우리가 주로 공부할 평안도는 주로 이 세계 선교부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갈 건 초기에는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의 역할이 이제 선교사들의 역할이 강조가 되겠죠. 그래도 한국 기독교 역사는 선교사와 협력했던 한국인들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국 교회사가 된다는 얘기죠. 장로교와 감리교 모두 1893년에 평양에 미션 스테이션을 세웁니다. 1898년에. 그러니까 평양이 기독교가 이제 가장 활발하게 그 확장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선천이 1899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6년 뒤에 선천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거죠. 선천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 유명한 학교들이 두 개가 세워지죠. 그 선천에 신성학교가 세워지고 보성여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신사참배 거부했던 그 안희숙 선생, 이 보성여학교의 교사 있었죠.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책을 쓰신 분 있죠. 이런 분들이 여기 있죠. 선천에서 이 보성여학교, 미국 북장로교가 세운 보성여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감리교는 평양 다음에 영변에다가 미션 스테이션을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190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교는 선천 스테이션이 활동이 그 커지고 그 또 다른 그 선교 지부가 필요해서 1909년에 강계에다가 미션 스테이션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 평안북도에 철산군 옆에 선천군이 있죠. 네, 선천. 여기에 1899년에 미션 스테이션이 세워지죠.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강계를 찾으십시오. 강계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자강도죠. 네. 그 만포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강계. 여기에 장로교에서는 세 번째 평안도 지방에서는 미션 스테이션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평안북도로 다시 내려오면 그 북도 할 때 도 있는 쪽에 태천군, 운산군, 영변군, 그 옆에 그 시천시 이쪽만 감리교 선교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리교는 이 영변에다가 미션 스테이션을 세우게 되는 거죠. 미션 스테이션이 선교 지부가 한국 그 기독교 선교, 그 지역의 기독교 선교의 그러니까 본부였던 셈이죠. 그래서 그 본부를 중심으로 어떤 선교사가 있었고 무슨 일을 했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역사 서술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핵실험을 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길주군을 찾아보십시오. 아니, 함경북도죠. 함경북도. 길주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함경북도 제일 하단, 예, 김책시 바로 위에 길주군 있죠. 그 길주군의 풍계리에서 이제 그 원자폭탄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길주군 잊지 마세요. 옛날에는 여기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뭐 미사일 쏘고 그랬는데 이즘은 동해안 쪽으로 와서 길주군에서 그 핵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길주군 알았죠? 길주군에서 쭉 올라가면 삼합 있죠, 삼합. 여기는 중국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삼합에서 그 삼합이라는 동네 그 언덕배기에 가면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 올라가면 해령시가 보이는 거죠. 이 해령에는 캐나다 장로교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해령에. 그 어제 그 뉴스에도 이 해령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삼합진에 올라가서 기자가 이 삼합에 가서 그 정자에 올라가서 해령시를 바라보면서 요 앞에가 길주군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삼합의 주민이 삼합에서 길주군까지는 100km 쭉 오면 100km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길주군에서 원폭 실험을 했는데 용정, 연길 이쪽이 다 지금 땅이 흔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100km니까 뭐 그렇게.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오늘 그 4개 자료가 있습니다. 4개 자료인데 1945년 이전에 북한 지역의 기독교인데 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평양을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평양을 알면 1945년 이전에 이북 기독교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양과 관련된 글들인데요. 우선 그 이광린 교수님이 발표하신 평양과 기독교라는 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광린 교수님은 그 서강대학교 한국사 교수님이셨죠. 이미 돌아가셨죠. 일찍이 평양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글을 쓰셨는데 이걸 좀 먼저 그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